네, 오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네. 오후 2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17년까지 봤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역 17년,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15년이었거든요. 네. 2년의 형량이 2년 늘었네요. 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2심 초반에 이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좀 엄격한 조건부긴 하지만 네. 보석 상태로 뭐 어찌 보면 가택연금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교도소 밖에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보석은 취소가 됐고 징역은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속 수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벌금은 1심과 똑같이 130억 원. 1심에서도 벌금 130억 맞습니다. 원이었는데요. 추징금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1심에서는 82억 원 정도 됐는데 네. 추징금이 이번에 이제 57억여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의 액수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서 더 커졌고 네. 이것이 이제 2년 형량이 늘어난 것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형량이 늘어났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뇌물 액수를 좀 추가했습니다. 51억 정도 추가했죠? 네, 네, 이게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이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한 부분들 네. 이 부분을 뇌물로 봤는데요. 대납한 금액이 51억이 더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 중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이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소사실로 추가를 해가지고 네.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허가가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공소자 변경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액이 추가됐는데도 이게 받아들여진 건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인정이 된 거고 다만 이제 그 금액에 다소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받아들여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그 선고에서 17년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에 이제 구형량도 20년에서 23년으로 높아지긴 했는데요. 네, 이 네. 해당되는 부분까지 유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7년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수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석 나온 지 한 1년 가까이 돼가죠? 맞습니다. 이제 2심이 시작되면서 보통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그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네. 초반에 좀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보석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있었는데 보석을 결정했는데 대신에 조건이 엄격하고 까다로웠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택에서 사실은 아예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보석은 외부를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가택연금이다 이렇게 좀 볼멘 소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고요. 네. 처음에는 접촉은 가족밖에 못한다. 직계 가족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조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운전기사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일하는 분들을 집안에만 있어도 안 만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조금 확대해줬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정치를 할 때나 네. 뭐 대통령 재직할 때나 뭐 또 회사 관련해서는 외부인 접촉과 연락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네. 이거 앞으로도 그러면은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2심 판결까지 네. 보석은 유지됐는데 결국 이번에 드디어 실형이 다시 형량마저 높아지면서 보석은 이제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이제 또 옥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런데 다시 또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한번 보석했다가 다시 재수감되면 지금도 그때도 이제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 고령인 점 이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원칙적으로는요.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2심 재판부에서 이렇게 보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2심까지를요. 네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2심 재판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을 때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됐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았냐라는 판단도 정량적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심에서 치열하게 한 500일 가까이 다투어졌고 네. 모든 방어권 행사를 했는데 유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고 지금 형량도 17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보석을 유지할 필요성에 있어가지고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석도 취소하는 결정이 함께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 1심보다 2심 때는 그 MB 쪽에서도 많이 증인 신청을 했고 네. 그게 많이 받아들여졌단 말이죠. 네. 근데 보니까 이 판사가 서울고법의 정준영 판사더라고요. 네. 이분 이름이 최근에 이슈에서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치유적 판결이요? 판결 이런 네. 얘기로 많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에서 좀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일단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결론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도도 높이자는 것 취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각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그리고 형량도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주영 판사가 치유적 사법 이런 코드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원래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가해자 좀 회복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고 사과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보통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용 재판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명박 재판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좀 명확한 피해자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사회 공익을 해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말해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좀 나쁘게 말해서는 적절하지 않게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논란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를 하겠죠? 상고하겠죠. 네. 전 최종심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검찰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따라서 상고할 가능성이 있고요. 구형은 23년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17년 선고를 잘 보시면 두 개로 혐의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뇌물이 좀 중한 죄고요. 네. 여기 또 횡령도 있습니다. 횡령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유행어처럼 이건 회자됐던 다 다스는 쓰는 누구의 겁니까? 것이냐. 네. 근데 결국은 340여억 원의 이제 횡령 금액을 빼내는 데는 그건 오너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예, 2심에서도.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뇌물이 12년이고요. 횡령이 5년이에요. 예, 분리 선고가 돼서 합쳐서 17년.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에서 보통 1심 유죄, 2심 유죄 형량이 높아지고 그럼 이제 최종심으로 가게 되면 보통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이례적으로 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다 기대를 한번 해보고 상고할 것으로 보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럼 두 죄, 횡령과 뇌물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양형을 다루진 않습니다. 유무죄만 다룹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켜볼 네. 문제입니다. 자, 오전에는 이른바 타다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재용 소카 대표 등에 대해서 검찰이 1년 구형, 실형 구형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제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입법적인 판단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이 기소를 함으로써 이게 네. 갑자기 형사법정으로 넘어간 사안이 되었던 그렇죠.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는데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것이 새로운 서비스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그냥 편법이냐.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렌터카라는 것으로 이용해가지고 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기존에 포섭되지 못하는 어떤 서비스인지가 쟁점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죄형법정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형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유추 적용한다면은 이것이 유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형사처벌할 수 있을 만큼 검찰이 이야기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범위라는 부분인데요. 애초에 이것을 위반하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형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한 게 아니라 상당한 검토를 받고 그렇죠. 관계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았던 것이 있다라는 게 고려돼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법을 악용한 것이냐 아니면 잘 활용한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1심에서는 잘 활용했다. 네네. 합법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선을 들어줬다. 이렇게 그렇게 된 해석하면 셈이죠. 그래서 오히려 2심과 그 이후까지 예의주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타다를 아침에 이용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승객, 소비자 관점에서는 네. 택시 대신 이용하는 거죠. 먼저 저는 택시로 앱을 부르는데 출근 시간에 택시가 안 와요. 그럼 타다 앱을 켜서 타다를 불러요. 그럼 타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뭐 한 10분 후에 와요. 그럼 저는 택시 대신 타다를 탑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사 택시 아니냐. 검찰의 관점이 그건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이것을 굳이 불법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법 조항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의 틈새를 개발한 것이다라고 인정한 건데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쟁점은 뭐냐면 이 타다에 대해서 어떤 이 피해의식 내지는 불이익을 느끼는 기존의 택시 기사분들이 워낙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집회와 시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택시 기사들이 상당히 좀 이 택시에 대한 규제가 많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있고요.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택시 기사와 그럼 타다 서비스에 뭔가 좀 제도적 규제, 이것의 형평성을 맞춰줘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좀 타다도 승객들도 오히려 택시기사분들 눈치 보지 않고 택시와 타다를 공히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이제 불편한
동거관계다. 이걸 좀 해소해 주는 게 정부 역할 아닐까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이재용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판결 있기 전에 그 타다를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리하면서 약간 이 혹시 유죄 판결 날 거에 좀 대비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오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론 환영을 했겠지만. 환영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 혁신과 도전이 계속될 수 있다. 만약에 오늘 이 자신이 네. 이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게 자신의 사업이 뭐 가구 못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도전하는 혁신 벤처들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벤처 기업 네. 쪽에서 오늘 그 이재용 대표를 좀 지지하는 이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좀 택시 기사들의 이제 조합, 4대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군과 좀 이제 혁신 기업, 스타트업 이 벤처들 간에 조금 미묘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어쨌든 1심이 나왔으니까 2심을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이 판결이 유지돼 나간다면 어쨌든 제도적인 형평성에 대한 고려, 4차 산업과 네. 전통 산업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VCNC 박재욱 대표 같은 경우에 나오면서 또 택시업계 상생 조금 네, 더 네. 잘 찾아보겠다, 그렇죠. 적극 노력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좀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1심이란 말이죠. 네. 지금 법에 국회에 지금 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 계류돼 있는데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2심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법이 나오든 간에 안 나오든 일단 그 행위 시적의 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맞고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가 지금까지 법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네, 그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네. 1심 판사님이 이 판결을 굉장히 쉽게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렌터카가 맞다라고 판단만 해도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나름 굉장히 많은 근거들과 이야기들을 담았거든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새로운 서비스, 기존의 법에서 이것이 A인지 B인지 불명확한 것들을 함부로 이제 B로 판단을 해가지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사실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법적 판단이 또 항소심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처벌 여부와 떠나가지고 그 근거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타다금지법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